서울은 굉장히 앞으로 3, 4년간 재건축을 빠르게 할수록 지금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 세입자들은 그 옆으로 가야 돼요. 그 옆 동네의 전세 가격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많아. 돈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던 사람은 갑자기 강남에 살던 사람, 여의도에 살던 부자죠. 이분들이 밀려오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도 밀려가야 돼. 그러면 외곽으로 가고 서울에 외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 용인 이렇게 가까운 데 밀려가야 되는. 그래서 전세는 오를 가능성이 수도권은 높고 특히 서울은 그렇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버틴다, 오른다 참 다양한 시각이 많은데요. 거래는 반토막이 났는데 왜 집값은 여전히 높은지, 그리고 전세 대란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정리 TV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원님하고 함께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지금은 이제 강의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을 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현재 금융발전심의위원 또 LH 또 허그라고 있죠. 네, 이런 곳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또 전세 사기 예방에도 앞장서고 부동산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데이터와 또 지표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과학적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 그리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 이제 대책이 나온 지 6.27 대책이 나온 지 2달이 지났죠. 그리고 정부가 또 9.7 대책도 얼마 전에 내놓았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3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전망을 하고 또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할까, 이런 얘기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아마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3가지가 나타났습니다.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진원지인 서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6.27 대책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너무 센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내릴 거다. 또 비수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그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저는 강용성 마여목이란 말을 오늘 쓸 텐데 강남 서초 송파구죠. 그다음에 용산이죠. 이게 규제 지역이고 요즘 뜨는 데가 또 성수를 비롯해서 성동구가 뜨잖아요. 금호옥수가 뜨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포, 여의도, 목동까지 뜬단 말이죠. 이들 지역은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인가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수요가 쏠림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 이걸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본래 거래가 줄면 가격은 하락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매매 지수라든지 이 심리 지수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서울도. 그러니까 결국 거래 감소 속에 가격은 올랐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갱신은 거래된 가격이 계속 갱신되는 데가 나왔다. 이건 상당히 예외적이에요. 반면에 수도권은 생각보다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경기 인천이죠. 이제 좀 오를 걸로 보이는데 지방은 또 여전히 약간의 온기가 돌긴 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이 3가지 변화를 생각하면 결국은 6.27 대책의 실효성이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의 집값은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경기 인천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았는데 그런 현상도 세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온기가 아직 확실하게 돌지 않는 양극화 이런 현상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 97 대책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97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이 좀 됐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97 대책의 내용은 공급 확대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한 5개 대책을 꼭 품고 있어요. 이번에 첫째 총평을 해보면 이번 97 대책 내용은 저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기대치의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죠. 왜냐하면 627 대책이 대출 규제 위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6억 원 이상 대출을 초과 대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센 대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세값과 집값이 계속 오른 거잖아요. 서울은 특히 전세값이 안 잡혔어요. 전세는 매매에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7 대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번에 또 규제 대책이 나오나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일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공급 확대의 방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97 대책이 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97 대책에 또 조금 평가할 만한 게 LH가 지금까지는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만 했는데 택지 분양이라고 그러죠. 이걸 앞으로는 시공까지 하겠다. 그리고 민간과 같이 손잡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개발해서 직접 나서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에게 두었을 때보다 직접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싱가포르 HDB 같은 거예요. 그 주택청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을 늘려서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인허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뭐 또 하나가 공공유휴 부지, 뭐 서리풀이라든지 또 강서구에 뭐 관공서 부지 있죠, 공공이. 여기를 이제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빨리 하고 1기 신도시도 좀 정상화해서 빠르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저층 주거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서울 같으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것들인데 이걸 용적률을 1.3에서 1.4배 정도 주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급 확대 정책 중에서도 한 5가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금융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금융의 지원을 통해서 지금 PF가 문제잖아요. 이런,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규제 내용은 전세 대출을 2억 원을 이제 초과 대출 전세를 안 돼요.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조금 3억에서 2억으로 낮춘 거. 그렇게 되면 결국 돈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집도 못 사고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럼 전세도 살려고 하니까 전세가 이제 주거비가 월세보다 싼데 이런 것도 좀 막혔다. 이런 점은 저는 조금 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LTV를 규제를 강화했어요. 대출 규제를 지금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은 4군데가 있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 이게 이제 토제도 있지만 이제 말하자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LTV를 50%에서 40%,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걸 4억 원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시 이어지겠지만 큰 효과는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대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 4-5개의 핵심 대책이, 여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 뭐 감독원을 만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그 세무조사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이제 고가주택 사는 사람은 세금 조사를 좀 대비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왔고,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맞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공급 확대도 2030년까지 이제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 135만 가구 나오지만 이게 착공 기준인데 이게 한 4-5년 후에
빨라야 3, 4년 후에 입주가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3, 4년간은 우리 입주 가뭄으로 인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 특히 강남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앞으로 추가적인 더 신속한 보완 대책, 실행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LH 부채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게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계속 지속 가능할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LH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는데, LH는 우선 지금 부채가 많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땅을 개발했는데 선투자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LH는 국가의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LH나 허구도 마찬가지예요. 허구도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1년에 수조원씩 이 주택도시기금이 그냥 거의 고갈될 정도로 됐잖아요.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채 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망할 염려가 없어요. 월급이 안 준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것도 있지만 개발해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뭐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직접 시공해본 경험이 없어요, 인력이.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게 좀 염려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저도 자문위원을 쭉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순살자이라서 검단지구에 말하자면 부실공사, 이것도 지금 그다음에 토지 투기 돼가지고 막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도 아직 해결해. 그래서 과연 이 싱가포르의 주택청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자본이나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사비예요. 공사비를 낮추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책에서 빠진 게, 왜냐하면 4년 동안 공사비가 딱 2배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물론 지금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 아무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그러니까 자재를 비축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27만 가구의 주택을 살려면 거기에 시멘트, 뭐 콘크리트, 철강, 목재 다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입을 해다가 수입이나 싸게 사서 비축을 해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참 국토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이거는 다음 대책에서 아마 9월, 10월, 올 가을에도 집값이 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어지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전세값 오르면 집값 오르는 거는 불문가지니까 뭐 이런 대책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LH도 이렇게 지금 LH가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계획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임지방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 개혁,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먼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지만 집값은 또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이게 이제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저도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이런 걸 많이 쓰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한 70%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올라요. 물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1년 후에도 영향을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이례적인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27 대책이 나오고 2달 됐잖아요. 3개월째니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냥 가격이 내려야 된다. 이건 좀 성급한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시장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최소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시차가 있어요. 타임 렉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이거 알아두면,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비슷한 게 전세 가격이에요. 이 세계에서 우리만 전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세도 한 3개월, 6개월 오르면 그때는 집값이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수록 집값도 내릴 확률이 더 높아요.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수록 집값도 더 많이 올라.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평가가 좀 기간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르긴 하지만 이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인 거는 맞다. 두 번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것은 결국 독특한 한 채라고 알고 있는 소위 우리가 상급지, 핵심지 이러잖아요. 그건 서울 지역 중에서도 도심권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만든 용어지만 강용성, 마여모 이게 6가로 딱 압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광진구나 이제 말하자면 동작구나 뭐 동대문 요새 이런 지역이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뭐 어쩌면 또 풍선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접 지역으로 이걸 영어로는 네이버훗 이펙트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가 이렇게 갱신되는 이유는 6.27 대책 이후에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됐다.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어차피 대출 유급받아 가지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24억,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가 28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보통 산 그리고 비싼 게 40억인데 뭐 대출 유급받아 가지고 누가 사요? 그리고 평균 아파트 14억도 살 수가 없어요. 6억 대출 받아 가지고 자기 돈 8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8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 봤더니 강남권의 대출 받은 평균 대출금이 4억 8천이에요. 이 얘기가 그리고 서울은 3억대 받았어요. 그러니까 6억 대출 이하 제한을 했더니 실제로 돈 빌린 사람 이게 뭘 의미해요? 부자들은 돈 빌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많이 빌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집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앵커께서도 이게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엄청 중요해요. 그냥 여기서 반복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체제가 중요해요. 이걸 대체 강용성 마여목은 대체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과천이에요. 그리고 판교예요. 분당이에요. 여기 지역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지역까지는 똘똘한 한 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대체할 지역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거.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요.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집값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는 돈은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주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6억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대출이 나오면 집값이 내릴 거라 보는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앞으로 계속되고 금리는 내릴 것 같고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도 보면 공급이 매년 27만 가구가 일어나야 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님도 집주인이라면 팔겠습니까? 네, 안 팔죠. 그리고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정부 대책 나왔으니까 막 집부터 팔고 버려. 집 팔면 또 어디로 가요? 이제 그다음 수순에 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 이걸 뭐라고 미국의 용어는 슈퍼스타 시티라고 그래. 그리고 미국식의 용어는 우리는 잘 안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슈퍼 리얼티예요. 이거 뭐냐면 살기 좋고 사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 이 가족들의 주거 만족도 주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여기다가 결정적인 게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마지막에 나와요. 심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다면 구태여 지금 팔 필요가 없다. 대출을 받아서 불로 땡겨서 집 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마저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다 부자가 사는 건 아니에요. 집값은 거지도 많아요. 대출이. 그래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기대감이 높을 때는 당장 매물이 하나 나오면 그게 뭐예요? 대기 수요. 우리가 웨이팅 리스트라고 중개사들은 대기 수요가 딱 되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고가가 되는 게 강남은 거래주의 강남구는 거의 40 내지 50%가 거래된 것들에 그게 전부 다 신고가가 갱신. 서울은 한 23%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7, 8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2.5, 기준금리가 미국이 4.5죠. 2% 갭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버냉키 의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이번에 7명 중에 하여튼 4명인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와 관련해서 알아둘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 관계가 있다. 역의 관계.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요.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10% 올라요. 그런데 서울은 15% 이상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이 얼마 오른다고요? 예, 10% 이상 올라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리는 방향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예고한 게 4.5인데 2차례 내릴 거래요. 미국 쪽은 굉장히 정책이 투명하잖아요. 그럼 4%가 돼. 우리도 그러면 글로벌 동조화 두 번째. 미국이 내리면 우리는 안 내릴 수 있나? 어떻게 내립니다. 예, 이건 철칙이에요. 뭐 우리가 막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이 금통위원회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금리가 2차례 정도 내릴 거다 예측 가능해. 2% 내려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실질 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는 약 3% 후반에서 4% 초반. 여기에 신용대출 주담대가 그렇고 신용대출은 조금 더 높아요. 거의 5% 가까이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 은행에 따르냐 제2금융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러나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리면 우리가 대출금리, 시장금리라고 그러죠. 좀 내릴 거다. 결국 집값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 날카로운 앵커께서 질문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현재 인플레는 관세를 높이면 인플레가 올라가요.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좀 좋지 않고 이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소비를 촉진시켜 투자와 소비를 이러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세를 높이는데 이게 지금 물가가 내려갈 리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뭐 자주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왜 중요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데 이게 좀 모순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경제학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야 돼. 너 지금 금리가 내린다며. 이건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 긴축을 할 건지 이 개념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느냐.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 번째 결론. 금리를 내리고 우리가 2008년에 경험했던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은 바보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인플레 해치 기능이 부동산은 있어요. 이해됐죠? 금리 내리면 부동산 오른다.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 인플레까지 이제 가중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돈은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 금융은 채권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는 당연히 안전자산이다.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은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전공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부동산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화를 왜 달러화냐? 금리가 내리면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화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국채는 10년물에 지금 거의 4%예요. 우리가 2.8이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국채 금리도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좀 너무 넓게 얘기해서 그런데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중요해요. 금리와 함께 수급과 함께 정책과 함께 금리와 함께 또 그다음에 다른 자산과의 경쟁력. 우리는 자산 선택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 전공이라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은 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서울과 강남은 또 내리기 어렵다. 그 부자들은
차산이 지금 다주택자 양도 내년 5월 9일까지 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동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서둘러서 지금 팔 바에는 자식에게 정년화 상속으로 가는 이유들이 여기 계산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격차는 계속 더욱 많이 벌어지게 될까요? 양극화는 대세입니다. 이걸 트렌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균형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나 가구 수의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서울만 놓고 볼게요. 전국으로 해버리면 복잡하니까. 서울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에 집을 사야 돼요. 이거는 한 15년, 20년은 그래요. 뭐 이것도 설명이 좀 길어한데. 그래서 결국 이 양극화 현상을 설명할 게 1번이 뭐냐? 진위계수라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 진위계수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쪽으로 보면 13위 정도 돼요. 우리가 OECD 국가가 38개 국가가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아까 제가 금리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예측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우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머리가 복잡해요. 이걸 보니까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 그래서 얼치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하지만 제가 얼치기라고 감히 말하는 게 정말 이게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 5개도 보고 그다음에 금리와 부동산, 수급과 부동산, 또 지역별로 이렇게 양극화 이런 걸 동시에 봐야 되지 어느 하나만 보면 너무 침소봉대가 돼.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지금 제가 빠르게 하면서 좀 길게 하는 건데 우선 소득의 양극화는 대세예요. 자,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때 심화됐고 그 정부 때도 심화. 이거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가 많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선진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서민의 정부이고 소득의 불평등, 주거 불평등 이거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도 소득의 양극화는 막을 수가 없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대세예요. 진위계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소득의 양극화가 결국 뭐를 가져와요? 가진 자들은 아무거나 투자를 안 해요. 왜냐? 압축해요. 정부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주식 투자를 보라고요. 어디에 할 건지 잡주에 안 해요. 그리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죠. WM이니 요즘은 회밀리 오피스라고 그래요. 저도 삼성생명의 회밀리 오피스 대상으로 300만 계속 그 호텔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구소롱들이 이렇게 저한테 고급 정보 듣는데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공급 자체가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 자, 서울을 예를 들게요. 서울 중에서도 외곽에 가고 싶어요. 안 그래요. 노동아. 전부 다 도심. 그 도심 중에서도 지도를 펴요. 그러니까 광화문을 중시한 사대문, 이게 용산까지 일체화가 되어 있거든. 도심이 3개가 있잖아요.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목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남 상구, 여기만 이걸 삼각형으로 하면 그 안이 도심이거든요. 도심이란 뜻은 도시의 중심이란 뜻이니까 그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도심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을 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공급이 있을 택이 없죠. 없는데 공급이 지금 빨라져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또 조합들이 지금 갈등이나 소송이나 분쟁이 많아요. 뭐 어쨌든 그런 면에 비춰보면 양극화는, 그리고 이제 양극화는 3가지가 있죠.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 수도권과 이번에 이제 9.7 대책이 수도권에 초점이 있잖아요. 지방의 양극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서울 내에서도 인구초밀 양극화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도쿄를 보면 사례를 들게요. 도쿄도 우리는 이제 25개구가 있지만 도쿄는 23개구가 있거든요. 도쿄에 딱 5개 구만 오릅니다. 6개. 도심은 여기는 누가 사는지 아세요? 우선 재벌이 삽니다. 재벌이 살면 누가 따라갈까요? 연예인이 따라갑니다. 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걸 따라서 부자가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딱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심권으로의 집중화 쏠림 현상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자들이 모이고 입지가 좋아.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족 기능이나 모든 게 다 있어. 학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뭐 그냥 멀리 가지 않아도 돼. 여기에 또 한강이 또 있고 공원도 있고 여기에 병원까지 있어요.
그런 곳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딘가요? 다시 질문 던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생각. 어디에 그러면 그 5개. 그럼 교육도 좋고 교통도 좋고 편의 시설도 있고 여기에 그럼 녹지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까지 있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그게 강남이라고. 예. 그다음에 어디라고? 여의도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네. 이제 목동이 또 병원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게 용산하고 성동이라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쪽으로. 그리고 당신이 돈이 있다면 어디 갈 거야? 돈이 없으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그리고 공급도 이쪽에 없고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에 집중한다. 투자에 정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쉽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누군가 그곳을 향해서 주거사다리의 정점으로 빠르게 가는 길만이 내가 결국 노후에 부자 되고 돈을 모으는 거다. 또 주거의 행복도 동시에 얻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부동산 역대급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좀 빅히트를 했고 그래서 이름을 얻게 된 게 있고 저는 저의 투자의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있어서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해요. 이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락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강남마저도 강남 불패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고정관념이 잘못 알고 있는 얼치기들 많이 마른데 강남도 많이 오르면 많이 내려요. 그래서 5, 6년 상승하면 4, 5년 이 숫자가 디지털이 숫자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오른 뒤에는 많이 내려요. 많이 오를수록 강남도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도 있죠. 잠실 주거단지 요즘 난리잖아요. 저도 잠실 사는데 여러분 엘스 아파트도 예를 들게요.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29억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훅 내렸는데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숫자를 알고 이제 제가 오셨으니까 저점 중에 얼마까지 떨어지죠? 29억짜리가 18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친구들이 저 때문에 샀잖아요. 서른들. 그리고 지금 얼마 할까요? 이 순간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33억 정도 해요. 그래? 그럼 고종환도 저 소개도 잠깐 해도 되죠? 네네.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도 하고 있고 이거 산 사람 꽤 많아요. 전 잠실 살고 있고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제가 YTN 고종환 TV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정 TV도 보시고 저 TV도 와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우리 연합해서 같이 협업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온 거거든요. 처음 온 것이.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23년 6월 지금 벌써 2년 됐죠? 네. 얼마 올랐어요? 계산합시다. 자, 19억에 샀더니 한 14억 정도 올랐잖아요. 이거 가능합니다. 갭 투자할 때 대박 갭 투자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고종환이 잘한다가 아니라 사이클이 있다는 거 꼭 왜 강남은 안 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남이 더 많이 내립니다. 내리는 폭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집 사야 됩니다. 다시 이어지겠지만 그때 여러분 선택 기준이 뭐라고요? 지금 청라라든지 핀텍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인도권도 보여요. 고점 대비해서 30% 떨어지면 우린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대경은 머릿속에 오늘 고종환 만났으니까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과학적 법칙이 사이클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 아무도 안 살 때 내가 사야지.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지금 막 살라고 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2년만 빨라도 10억 이상을 벌 수 있다. 이게 부동산의 매력인 것이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져. 두 번째는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예측인데 전세는 예측이 너무 쉬워요. 왜 쉬울까요? 전세는 그 지역의 수급을 보면 알아요. 수요 공급. 계속 오늘 공급곡선 그래요. 수요와 공급곡선을 보면 수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자료를 공유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가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인데요.
지금 가구 수는 2,200만 가구가 있고요. 주택 수도 2,260만. 주택 수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지표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102.5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주택수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100%가 아니라 사실은 105%가 적정해. 이유가 있어요. 실업률도 마찰 실업률 5%.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로 옮겨가요. 그럼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6개월 쉬는데 굳이 실업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5%. 그리고 이사를 갈 때 A라는 주택에서 B로 가요. 그 사이에 우리만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당일날 옮기지.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리모델링 할 시간을 줘요. 뭐 도배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버퍼 역할을 하는 주택이었기 때문인데 하여튼 55만 2천 가구가 부족해요. 근데 문제는 서울이에요. 서울은 가구 수가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주택수는 387만 호가 있어요. 주택수가.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93.6이에요. 105에서 빼볼까요? 10% 이상이 부족해요.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지금 서울의 집값 불안의 원인이고 이게 가구 수로는 47만 가구가 돼요. 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수를 어떻게 공급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있게. 제가 만약 제가 이런 말하면 건방지다, 자화자찬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40몇만 얼마가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났는지 우선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정부도 말도 안 해줘. 그냥 집이 없다니까. 그래서 많이 한다니까 그렇게 그래놓고 실제로 진행을 안 해요. 지금 97 대책도 실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간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실행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만 200만을 지켰어요.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못 지켰고요. 150 이재명 그다음에 박근혜 노무현 다 못 지켰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진짜 못 지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무슨 말을 했는지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 목적이 아니에요. 저의 얘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47만 가구가 부족하네. 지금 서울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렇게 짜면 연차별 그리고 서울은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뭉실하면 안 돼요. 다 강남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노원과 노도강 있죠? 서울 외곽에 자꾸 지으면서 이쪽을 자꾸 가라니까. 여기도 살만한데 왜 안 가고 자꾸 여러분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정치인들 고위관 장관들 보면 전부 다 강남을 살면서 나만 여기 살면 되지 왜 여러분도 자꾸 여기 와서 살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수도권은 85만 가구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 서울 다음으로 부족한 지역이 경기도에 31만 가구 99.3. 그러니까 이쪽에 인천하고 그래서 주택 공급수가 많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전셋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거 전셋값 상관관계가 인과성이라고 상관도를 분석하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서울의 집값은 전셋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공급은 요원하다. 공급 절벽이다. 한 30-40% 줄어든다. 그리고 강남은 재건축 외에 공급이 될 방안이 도저히 없다. 그리고 목동처럼 이렇게 여의도가 빨라지지만 재건축이 문제가 또 하나 알아두세요. 재건축이 입주할 때까지 한 4-5년간의 관리처분과 이주하는 기간이 1년 있고 여기에 공사 기간이 한 3-4년 걸리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철거가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철거가 이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옆으로 가야 돼. 그럼 멀리 갈까요? 강남에 여의도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냥 재건축하고 이주를 하니까 그냥 저 시골로 갈까요? 아니면 경기도로 갈까요? 그 사람 생활권인데 그래서 그 옆으로 가요. 그럼 그 옆에 집이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그럼 목동을 가보죠. 근데 목동도 재건축이 난리.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이주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은 굉장히 앞으로 3-4년간 재건축을 빠르게 할수록
지금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 세입자들은 그 옆으로 가야 돼요. 빌라라도 사야 되고 차근히 얘기하겠지만 그 옆 동네의 전세 가격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많아. 돈으로 밀어내야 돼요. 돈. 그러면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던 사람은 갑자기 강남에 살던 사람, 여의도에 살면 부자죠. 이분들이 밀려오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도 밀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이 그러면 외곽으로 가고 서울에 외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 용인 이렇게 가까운 데 밀려가야 되는 참 부동산은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오를 가능성이 수도권은 높고 특히 서울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럼 매매가도 같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명한 속담 하나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봐서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 이게 사이클도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집값 상승은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3, 4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10년 주기설. 그리고 오른다면 서울 위주로 오릅니다. 서울도 도심권 위주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똘똘한 한채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좋은 이걸 핵심 코로케이션이나 이런 위주로. 부자들은 그런 곳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좀 이상하지만 돈이 없어도 바짓가랑이가 좀 하더라도 근데 자꾸 이제 정부는 따라오지 말라고 대출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문제. 그런데 또 대안이 있어요. 네,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부자 곁에 있으라. 변화가 많은 곳에 이 미래 가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전세 가격이 딱 추이를 보니까 전세 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요거에 하나만 알면 진짜 이게 뭘까요? 전세 오르면 걱정을 해요. 또 다음 전세 이제 내 돈을 어떻게 대출하냐. 정부도 전세 대출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이런 고민, 이 생각이 잘못됐어. 차원이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전세금에다가 조금 아파트를 좀 줄여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볼까? 이 생각이 창의적이지 않아요? 참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 살 거냐 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3개월 오르고 중요합니다. 30% 오르면 이거는 자고 우면하고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야 돼요. 이걸 뭐 물어보고 뭐 유튜브 봤더니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하면 늦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바로 사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유로상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맞춰서 가야 돼요. 예? 빌라라도. 내 가족들이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를수록 집값이 많이 오른다니까 이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전세 오를 때 가보면 매매 가격이 아직 안 오른 때가 많아요. 금매물이라고는 5 내지 10% 서울의 평균하고 1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매물은 1억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작년에 3월부터 9월 올랐잖아요. 이때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저는 그때 움직였다고. 그건 알 수가 있으니까 사이클상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냥 사이클이. 제가 볼 때는 2021년에 22, 23, 2년 내리고 이렇게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좀 유동성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릴 거다.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선호가 세버렸어요. 근데다가 또 오세훈 시장이 결정적인 실패를 했죠. 토지를 풀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024년 3월부터 강남은 9월까지 6개월 오르고 11월, 12월, 1월 4개월 좀 주춤했거든요. 자, 여러분 매매가나 전세가 가격이 4개월 주춤하면 이게 비수기거든요. 또 그럼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참 오 시장이 잘 모르니까 참 아쉽죠. 저하고도 아는데 요즘 소통하는. 그런데 그 이사철 성수기 2월 15일에 그냥 빗장을 풀어버려요. 이 얘기는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2년 거주 조건 없이 마구 와도 된다.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런 실수를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 전세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매매는 좀 안정됐었지만 그러니까 저희 얘기 전세 지표를 먼저 봐요. 선행 지표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내가 살고 있는데 오른다. 서울에 집은 살 이유가 구태여 없다. 직주 근접하는 그거보다 그래야 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올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뭐 수도권은 안 오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 대비 30% 떨어졌냐 동일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게 좋거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입지가 좋아질 지역 지금보다 뭐 GTX든 그런 게 많고 하니까 그런 지역들을 산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상관도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보면서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전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반전세, 월세 이렇게 전환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주거사다리라고 아시잖아요. 제가 이 주거사다리의 주창론자인데 저도 사실은 시작할 때 집부터 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전세 제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이거 가지고도 그냥 감론을 봐. 그다음에 이제 월세 전환,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가는데 이게 우선 주거비 부담 문제를 네 가지 주거 형태가 있어요. 주거 유형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우선 돈이 없으면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요. 모아둔 돈이 없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전세로 가요. 그렇고 두 번째는 돈이 좀 모아지면 그래도 반전세로 가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래야 월세 전환 이율이 전세 대출 금리가 한 공적 금리는 3.2% 되거든요. 근데 월세 전환 이율은 서울이 5%예요. 그러니까 1억의 전세 대신에 월세는 4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전세 대출을 받으면 3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10몇만 원이 나니까 전세 대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전세 대출까지 막힌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그다음에 전세에서 이제 좀 나아지면 거기서 이제 집을 사서 집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외곽에서 주거 사다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심부 가까이 왔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의 사례는 저희 제자들이 많으니까 저는 제자들한테 시흥이나 이런 사람 안산이나 안성에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쪽에 살다가 인덕원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이제 살다가 서울에 강남하고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 사당으로 했었어요. 제가 사당을 많이 추천. 근데 제가 자랑하면 많이 맞췄어요. 많이 올랐어요. 사당이 교통의 사통 8달이고 인도보다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점핑을 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는 뭐 거의 과천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과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워낙 또 자식의 교육은 강남. 그래서 방배동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이게 대박 이렇게 난 거거든. 근데 이거 비법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꾸 서울에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주거의 사다리를 월세부터 타는 게 맞다. 전세 제도는 집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저소득층이 젊은 층이 집을 갖게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다만 집주인이 이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해요. 전세금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요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막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주의가 필요해요. 다주택자 중과도 내년 5월 9일 되면 만료되거든요. 여기다가 6월 1일부터 종부세 굉장히 지금 현실화율, 시장 공정가액 막 올라가 버리고 이건 이제 세금이 굉장히 30-40% 올라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보면 대책이 아니어도 이게 다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월세를 이재명 정부는 바우처 제도라고 그래서 선진국은 다 월세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약해요. 독일 같은 데 봤더니 월세가 150만 원이면 75만 원까지도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해주더라고. 75만 원을 집주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올라도 부담이 적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게 월세에 대해서 이것도 해주기도 하지만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거 해주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 은발의 오줌누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전세로 가는 게 그나마 내가 월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반전세, 전세, 청약통장 이용해서 앞으로 물량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청약통장에서 신혼부부 젊은 층을 비롯해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잘한 거예요. 많이 물을 넣게 상기 신도시 나오잖아요. 남양주라든지 교산, 뭐 창릉 요거는 꼭 활용하시면 지금 주거 사다리를 타는데 청약통장도 있고 경매, MPL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일까요? 이게 막혔죠. 지금 갭 투자가 안 돼요. 이제 서울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대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값이 오르면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규제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규제 지역은 첫째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어요. 물론 예전엔 투기 지역이라고 있었는데 이 지금 세 가지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장 거론되는 게 성동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압구정에서 보면 왼편에 용산이 있고 오른편에 성수가 있고 그 사이 삼각형 이게 최고급 주거 벨트가 될 거다 보니 한강을 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광진이 있어요. 성수동에 붙어 광진구가. 그러니까 광진구에 요즘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성동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용산하고 마포 사이에 또 이 동대문이 들어있어요. 이게 청량리.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다 합해서 앞으로 더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갭 투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이 된다고 아까 내년 5월 9일로 유예가 끝난다니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저도 정부의 그 기재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한 8년 이상 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양도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중과세, 양도세 중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주택은 20%, 3주택은 30%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종부세까지 올라가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굉장히 세금 부담이 취득세부터 올라가거든요. 1에서 3%가 아니에요. 또 4%도 아니고 이게 8%에서 바로 12.4로 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저는 갭 투자는 본토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장기 지방 같은 데는 세제 혜택도 지금 취득세부터 있고 장기 보유해서 임대 수익을 금리보다 1.5배. 지금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2.5, 예금금리 3%거든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은 한 지방도 보니까 5%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인플레가 왔을 때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얘도 지금 공사비가 오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다. 이제 수도권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주택이 있는 분들도 진작했지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 그다음에 뭐 부담부 증여가 뭔가 아시죠? 지금은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안고 소득이 있는 자식에게 넘겨주는 전략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가족이 여러 명 앞으로 분산해 준다면 아직은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강화된 것 아니어서 그런 쪽에 방법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겠지만 서울은 집값과 전셋값이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뭐 20년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에 지금 주택이 공급한 부족한 수가 47만 가운데 이걸 도저히 이 지금 5년 후에 이번에 뭐 135만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정부는 좀 똑똑히 잘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캠프에서 이재명 정부에 있었고 저 의견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 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또 서울시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그러니까 서울시와 이번에도 그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의 안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당이 다르더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은 보면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공급을 해요. 수도권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고 박원순 시장 때는 또 재건축을 안 하다가 또 오세훈 시장 들으니까 한다 그러고 또 한다 하는 것도 별로 좀 공사비에다가 막 진도가 안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바뀌니까 부랴부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3, 4년 길게 보면은 한 4, 5년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니까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돼버려요. 내년에. 그래서 이때까지 공급이 도심권 예조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2027년이 저는 위험해 보여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정한 입주 물량은 서울에 얼마인지 아세요? 4만 5천 가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그런 대로 4만 가구가 되나 봐요. 아파트 기준으로 4만 가구.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포함하면 8만 가구거든요. 이게 서울에 387만 호 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그중에서 아파트가 4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에서도 선택된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7%가 단독이고 그 나머지가 다세대 다가구 빌라 연립이에요. 이거 아시고 지금 저희 얘기를 들으면 훨씬 무슨 말인지 이해도 쉽고 가까이 다가와요. 좀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전세가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 아파트 전세 오르면 빌라나 오피스 전세가 오른다. 전세 오르면 월세 오른다. 월세 전환율이 높으네. 이건 너무 당연해. 그리고 전월세 오르면 뭐 집값은 오른다가 아니라 오른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지금 전세 탈출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월세는 월세 탈출해라. 전세는 전세 탈출해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저도 뭐 유로상도 강의도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성경TV도 봐주시고 또 YTN 고종환 TV도 꼭 봐주세요. 제가 또 하는 거라서 자부심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청약, 뭐냐면 빌라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 같은 거는 경우는 대출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죠. 그럼 갭 투자인데. 그런데 빌라 5억 원 이하의 빌라는 여러분 그 청약 통장 할 때 1주택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7년 신혼부부면 되거든요. 결혼 전에 샀던 그런 당첨됐던 1억은 따지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윤 정부 때 신혼부부와 젊은 층을 위해서. 그다음에 청약통장 이용하는 거. 이거 꼭 지금이라도 만능통장 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 2년만 되면 여러분 특별 공급이 5개나 돼요. 요건 또 다음에 여러분이 또 여기 다른 분이 전문가가 또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경매. 올해와 내년 초에 경매에 대기회가 와요. 경매란 아시죠? NPL 투자하고. 이건 시세보다 30%만 싸게 사면 대박돼요. 제가 오늘 30% 얘기를 계속 하죠. 집값도 보면 고점 대비 30% 떨어졌을 때 바닥이 오더라. 그리고 지금 금매는 10% 싸게 사는 방법이 된다. 경매도 30%. 경매는 그 대신 권리 분석을 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오늘 꼭 뭐 앞으로 지금 2대책 나오고 도대책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이 좀 안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서울은 언제까지 오른다? 이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서울은 도쿄에 비해서 10년 뒤떨어져 있어요. 서울은 런던과 파리, 뉴욕에 비교할게요. 요즘은 유럽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유럽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집값도 별로 안 좋아. 내리지는 않아. 근데 집값 오르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이라. 그리고 캐나다, 호주는 올라.
미국도 지금 1년 전부터 올라. 지금 일본은 지금 2년째 계속 올라. 그렇게 일본 경제가 좋기 때문에 외국이. 그래서 한국은 이 부침이 심했어. 그리고 최근 한국은 강남은 작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이것도 보니까 서울은 지금 위험 구간에 들어가. 강남은 전고쪽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과열 구간이 있고 위험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와 있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5등분에 비유하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강남이나 이런 쪽은 거의 어깨에 와 있다. 좀 더 오르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더 오르면 거품이 잔뜩 쌓이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남을 사도 팔지는 않지라도 사면 손해는 안 보더라도 적어도 지금 상당히 위험 구간에 있다는 말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은 나머지 지역은 다른 곳에 볼 때 저는 10년, 15년 그러니까 결국 2025년이니까 2035년, 40년까지는 서울은 인구도 감소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는 사실은 주민등록 인원은 감소해서 지금 1000만이 깨졌어요. 지금 얼마냐면 940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해놓으면 안 돼요. 서울은 주민등록 인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인구가 중요해요. 생활인구가 뭐죠? 나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직장은 어디라고? 아니 서울이라니까. 아이는 서울에 대학을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양 시민이에요? 용인 시민이에요? 예? 아니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8시, 9시 되고 잠만 주고 나오는데 나는 지금 주민등록이 고양이니까 고양시. 이거 굉장히 착시 효과예요. 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밥 먹고 서울에서 쇼핑합니다. 아들도. 그리고 밤에만 잠깐 만나는데 주민등록이 서울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을 왜 짓냐 이런 시장님도 제가 만났어요. 토론을 하면서 정말 그런 공무원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인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에 사는 용인, 자꾸 용인한데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고향, 뭐 의정부 이런데 파주가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의 꿈이 뭘까요? 우리가 꿈과 희망, 주택의 꿈이 뭐죠? 계속 나는 이곳에 사는 게 꿈이다. 이럴 리가 없죠.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이 비싸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발적으로 왔거든. 그럼 당신 꿈이 뭡니까? 와봤더니 살게 해주니까 계속 이렇게 안 돼요. 그래 왜냐하면 평균 출퇴근 시간이 우리나라는 58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58분, 1시간, 2시간을 출퇴근을 해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 여기에 기력 소모 다 합하면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1시간에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졌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집이 있어서 뭐 10분 이내에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경제 가치가 얼마라고요? 월세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200만 원만큼 월세가 높아져야 될 뭐 100만 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높아져야 되고 집값이 비싼 것은 좀 직주 근접이 인해서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단축해 주는 제도가 있죠. GTX를 비롯한 교통망의 대혁명. 멀리 떨어질 때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 교통거리라고 그래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 거리를 줄이면 그 집값과 전세값도 오른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서울 내에서도 강남, 용산, 그리고 성수동 등 최선호 입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온기가 제대로 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상승하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확산됩니다. 네, 이거는 풍선 효과이기도 하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제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10년 주기설 상승 사이클에 있느냐 하락 사이클 지금 상승 사이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강하게 올 것 같고 제가 볼 땐 강하게 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위험한 일이. 그다음에 금리도 세게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내렸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게 러우 전쟁 때문이거든요. 물가 상승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또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건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강남과 용산이지만 여기 강용성 또 마여목, 마포도 지금 이제 거의 핵심 지역, 이걸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핵심 입지. 그리고 이제 주거 사다리의 최상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뭐 상급지라고 그러니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그 말까지도 번역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집값이 오른다면 최상위부터 오르기 시작. 우리가 주식을 오르면 분리집부터 오르지 잡주부터 오를 리가 없죠. 그건 수요가 돈 있는 사람, 외국인 기관 투자가 선호하는 데가 가장 먼저 오르지 개인들이 막 몰리면 많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강용성이 오르면 앵커께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지대 있잖아요. 25개 구니까 그 옆으로 확산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 광진구, 동작구,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대문구 일부도 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구나 종로구도 도심인데 그건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올랐지만 좀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확산 추세가 있어요. 또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옆 동네가 오르면 그 옆 동네 가까운 동네부터 인접성 이론, 이건 또 네이버후드 이펙트, 제가 전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오른다 하는 건 명약가나하다, 불문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미 강용석은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신고가 돼서 이제 결국 어깨를 넘어선 걸로 보인다고 제가 말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위험 구간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잘못하면 거품이 축적되면, 거품의 특징이 뭐예요? 거품이 잔뜩 쌓이면 건축은 꺼질 수가 있어요. 꺼진 경우가 언제였죠? 2021년 10월에 꺼질 때 얼마 꺼졌죠? 예, 아까 잠실 같은 강남은 30에서 35부터 훅 꺼졌다고요. 그래서 이때 좀 멸망한 사람이 누구죠? 노동강이 2021년에 뒤따라서 집 샀다니 34평이 실제 사례인데 12억 주고 샀더니 7억으로 빠져요. 대출을 5억에서 저희 제자가 샀다가, 이 말씀 좀 그런데 저희 제자가 죽었어요. 예, 극단 선택을 했죠. 참 아쉬워요. 이게 사이클 이론을, 그래서 제가 사이클 이론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예, 가르칠 때 제가 사이클 신봉자인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14년부터 6년이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계속 뭐예요? 어깨 위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억에서 5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제자대로 떨어질 때 훅 떨어지더라, 안 떨어지는 게,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전화 한 통화했으면, 그러면 그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2년간 쫙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지금 10억 하는데. 그럼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이게 생명보다 소중해. 제가 저도 이런데 뭐 요즘은 이제 별로 막 방송하고, 사실 저 부자 고객들 삼성생명 막 이렇고, 제가 대학에 최고 경제 강의만 해도 먹고 살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강사, 그리고 상담해도 많이 오거든요. 뭐 좀 줄을 서야 될 때.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전세 사기도 당해가지고 1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뭐 저희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늘 국회 왔다가 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안심 전세 중개, 하여튼 저희 얘기를 잠깐, 여러분이 저를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딱 순서, 결론, 강용성 오르면 마여목 오른다. 마여목 오르면 동대문구나 광진 포함해서 금광구 오른다. 우리가 구로, 금천,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오르면 노도강 오른다. 이제 상징적인 단어. 그리고 올 가을에는 노도강도 오를 거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지 않다. 왜요? 쏠림 현상 때문에. 주거 트는 데가 어떻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노도강도 확 따라붙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현명해졌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런 데 안 갈래. 그러니까 빌라 하나 사더라도 한강변 갈래. 광진구가 가지고 나 돈 좀 거기 사가지고 좀 기다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지고 또 한번 기다려 볼래.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오르면 그 다음 오르는 거는 수용성이 올라요. 경기 남부가. 그 다음에 수용성 화평이 올라요. 근데 이제 평택이 문제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성까지, 동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과
직주 근저. 그러니까 교통거리가 짧고 교육이라든지 대도시 편의시설이 잘 갖춘 위주로 당연히 가겠죠. 그다음에 인천도 올라요. 인천은 집값이 상승 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게 말하자면 청라나 어디죠? 송도 이런 지역들이 그다음에 도심권 중에서 GTX 효과가 큰 지역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평택, 천안, 아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오르는 게 참 북부가 올라요. 그러니까 파주나 고양시도 안 오른다가 아니라 실망감이 클 텐데 뭐 의정부 이런 양주까지도 이제 그 위에 오고 그다음에 남천안, 아산 이제 세종 대전인데 최근에 세종 대전이 세종시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광주 대전 요즘 부산과 울산이 전세 가격이 바닥치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부산 울산이 공급이 대구까지 포함해서 새 아파트 위주로 이번에는 좀 바닥찍는 징후가 전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매매 가격은 아직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오를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는 좀 예외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최근에 조금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제주도는 차이나 머니 효과가 절대적이에요. 공사비가 비싸고 제주도는 예외지만 제주도도 이제 거의 바닥을 좀 찍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글로벌 집값이 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인당 GDP가 3만 6천 불인데 이게 세계에서는 32 정도 돼요. 그래서 어디하고 같아요? 대만하고 일본하고 같아요. 근데 대만, 일본이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벌 동향도 잘 봐요.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못 들어볼 내용인데 여러분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면 저는 늘 모니터링을 하니까 한국이 서울의 집값만 보면 막 오리무중이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것 같고 또 규제가 나오니까 내릴 것 같고 또 누구는 공급이 부담 오를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또 금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확실한 건 저는 그걸 믿어요. 글로벌 집값과 주식만 동조화가 아니에요. 미국 집값 오른다. 오케이. 그다음에 일본 집값 지금 2년째 오르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대만 집값 TSS 중에 가오슝 타이페이 오른다. 그럼 서울 오른다. 그렇게 본다면 확률이 70%일 때 베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최선호 입지 그리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외곽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집값의 양극화. 그다음에 도시도 서울 같은 대도시는 도심과 비도심. 그다음에 핵심 입지. 그러니까 이 소위 성장 지역은 더 간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더 양극화가 벌어져요.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강용석 마요목과 그 외 지역은 더 벌어져요. 지금 그 얘기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는 본래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트렌드라 그래요. 네. 문화가 바뀌는 것은 아파트 문화라고 그래요. 아파트 트렌드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문화는 이미 3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는 정말 초장기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문화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 주택을 좋아하고 지금 도심구를 좋아하고 좀 이런 것도 10년 이내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트렌드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소득의 양극화. 우리가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자꾸 커지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자꾸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나요. 근데 이제 하위 20%는 자꾸 빚이 불어나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정말 슬픈 얘기인데 그러나 그럴수록 집값의 양극화도 더 심하대. 요 말 이해가 돼요? 가진 자는 더 좋은 데로 계속할. 그러니까 so 럭셔리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미국에는 정의가. 그 주택이 뭐냐 이게. so 럭셔리 지금은 럭셔리도 아니에요. 지금 막 금장을 바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지금 레미안 반포동의 원 베일리가 34평이 74억인데 건축 기준으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 진짜 비싼 게 PH129 청담동에 99평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 기준으로 3억 시대가 왔어요. 이게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이면 50m 재건축이지만 건물 가치가 없잖아요. 땅을 보면 3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변의 땅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일 비싼 게 3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는 빌라 한강에 보이는 성수 전략 이것도 이제 거의 3억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유가 다 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지 멋대로 같은데요. 막 투기가 불러 이게 아니라 가격은 굉장히 정직해. 시장은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강남과 대표적 지역을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뭐 늘 쉬워요.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반포가 아니에요. 앞으로 압구정이 돼요.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라인이 뭐예요? 청담동과 삼성동 잠실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게 지금 확산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에서 왼편을 보면 반포도 아니에요. 지금 반포를 초월해요. 왼편이 용산이 있잖아요. 네. 오른쪽이 성수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연결해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이 뜬다니까.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좋은 방법 알려드렸어요. 저한테 막 돈 내고 오지 마세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지도를 그려보면 막 상계 도심권을 그려보고 그럼 내 집은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보니까 멀리 있네. 그러면 빨리 안 오르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빨리 그 지도를 그린 거 안쪽으로 그 지도 그린 것 중에서 땅값을 봐야 돼요. 땅값이 집값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을 봐야 돼요. 도시계획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대단지로 하는 데가 옆에가 좋겠죠.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보다 옆에가 쑥쑥 올라가면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 주변이면 거기에 동부 이촌 이런 데가 좋겠지만 한남 저 멀리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이걸 이제 성장 지역인데 교통이 좋아질 지역. 뭐 이 부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사실 여의도를 예를 들면 여의도도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뜨나 그러면 그 일반 상업지역을 그걸 중심상업으로 바꿨어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빌딩 가격이 올랐겠죠. 땅값이. 거기다가 이제 더 현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2 세종이 들어가요. 근데다 한강변 그러니까 이유가 한 4개 되고 거기에 또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그럼 한 5개가 들어가면 집값이 올라야 될까요? 안 올라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여의도에 안 사니까 왜 제가 오르나? 그게 아니라 오를 이유가 지금 사례가 됐나요? 제가 청량리 같은 경우도 강조를 해요. 영등포도 좋아져요. 영등포도 여의도에 가까운 데부터 좋아져요. 그게 당산과 신기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쪽은 여의도에서 한 15분 거리에 가까운 데가 좋아지지 막 여의도를 멀리 떨어진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 원리 자체도 지금 현재 이제 더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걸 일본이 보여줬고 뉴욕이 보여줬다. 우리나라 집값은 제일 비싼 게 지금 평당 3억인데 주상복합은 싱가포르를 좀 빠뜨리는데 싱가포르와 강남의 소득이 한 9만 불 돼요. 비슷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집값은 3억에서 4억, 5억짜리가 평당 절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은 소득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비교하면 강남이 또 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죠. 저도 이러면서 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글로벌 집값과 비교해 보면 우리 집값만 서울만 유난히 비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뭐 비싼 거 맞다니까. 이거 평당 아니 지금 34평이 74억 한다는데 비쌉니다 하는데 고종환이 쌉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비싼 게 맞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최고고 한강변이 보이고 막 하이엔드 주택이 안에 커뮤니에 막 3층 가구 대단지에 그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가 리조트 개념으로 설계가 됐어. 이거는 진짜 꼭 천국이야. 주거의 천국이야. 그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래.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강이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뭐 이게 한강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지 내에 뭐 필요하면 외부에 단지 목욕탕도 있고 수영도 하고 있고 막 싹 다 해. 그리고 아이는 막 하고 나고 너무 행복해. 가족이 행복한데 그 천국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74억이 간다는 거라. 그런데 외국에는 더 비싼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PIR 이런 걸 보면 서울이 지금 한 2년 전 된 통계를 보니까 서울이 타이페이 다음으로 20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계는 서울이 타이베이와 싱가포르, 도쿄, 서울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도표도 있는데 비교를 했더니 최근에 서울이 좀 올라서 순위가 승진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한 14위, 5위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세계에서 집값이 소득 대비 글로벌 PIR,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의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 최강이거든요가 아니라 한 10위에서 많아도 한 15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넘베오라든지 나이트 프랭크 자료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내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 세 군데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세 군데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얘기할게요. 서울만 놓고 보면 이제 딱 정해졌어요. 도시화가 돼요.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오늘 저보고 계속 중량하는 강조할게요. 서울은 현재는 강남과 용산과 성동이에요. 구로 얘기할게요. 강남 서초 송파예요. 그 다음에 용산이에요. 용산은 대통령실이 옮겨가도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용산에 민족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기 이제 미 대사관도 옮겨가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대체가 안 되네요. 90만 평이 넘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곳이 있는데 이건 정말 지상낙원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운동하러 뭐 일부러 갈 필요도 없어. 운동화 하나 신고 그냥 저 남산 갔다가 또 한강에 보고 싶으면 갔다가 그 다음에 막 거기에 막 박물관이 너무 많아. 막 이것만 구경하고 했더니 오늘 하루 끝, 운동 끝, 행복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가면 없다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한강변이 있는 곳 일부가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군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고 나면 나도 다 알거든. 근데 돈이 없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인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금 올라 버렸어.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더 광진구 주목해야 돼. 광진구는 지금 자양도 한강변 지역으로 오르는데 저도 이제 광진구에 도시계획위원을 오래 했던 기억이 있고 구청장 아니면 광진 충곡동이라든지 군자 같은 곳들이 거기에 이제 중랑천이 흘러요. 강 대신에 꽝 대신 닭이다. 천이다. 이런 여기가 또 광진구가 좀 최근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5,000제곱미터, 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서울시도 뭐 이렇게 성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한 것인데 그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가도 저는 좋겠다. 광진구. 그다음에 송파 옆에 붙어 있는 게 그 강 건너가 광진구고 오른쪽이 강동구예요. 강동구 좋아요. 최근에 좀 오른 게 좀 흠이에요.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강동구에 9호선 라인이 되는 곳, 그다음에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강동구, 암사 이런 데로 지금 한강이 가잖아요. 천호나 이런 쪽 가니까. 그 강변도 겸해서 좋고 또 그 나가면 하남까지 괜찮아요. 하남은 교삼 신도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 지금 광화문 주변 괜찮아요. 광화문 주변으로 보면 뭐 아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저는 도심 직주 근접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떴는데 대단지가 없어서 그다음에 재건축을 안 하고 뭐 쌍용 아파트 이런 것들도 보니까 창신동에 리모델링 되니까 아직 리모델링이 안 떴어요. 근데 저는 리모델링을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재건축으로만 가거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마포가 있죠. 마포비가 어디예요? 서대문이죠. 거기에 연신내 은평구가 있죠. 여기까지 좋아요. 아현동을 비롯해서 마포 주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재건축이. 그래서 요즘 홍제나 홍원동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안 떴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GTX나 교통망이 없어 그런데 전통적으로 산도 있고 저는 참 좋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뭐 수색, 상암 아직 비싸지 않아요. 저는 이런 지역들도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주변에서 이사를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구로나 금천 이런 지역 관악 좋게 봐요. 그래서 이런 서울이 좋고 도심이 좋고 그 인근이 좋고 또 수도권까지 할게요. 수도권은 교통망을 정말 잘 봐야 돼. 저는 그 수원 같은 데는 정말 좋게 보거든요. 성남 구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분당이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요. 1기 신도. 그럼 어디로 갈까요? 판교로 가요? 예, 판교도 비싸요. 빈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시가지로 가요. 그러니까 성남의 구시가지도 재개발이 됐던 단독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수용성이잖아요. 용인가 땅값은 용인이 정말 좋아요. 처인구, 원산면, 이동업, 남사업 이런 데 땅을 나이 든 분들은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되면 특집 한번 할게. 이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가보셨어요? 거기에 단독주택 땅값과 뉴욕의 땅값이 같아요.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300만 원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뭐 원삼이나 뭐 이동, 남사 이런 쪽들 주변 교통도 좋아지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들에 미리 가서 그 월세가 실리콘밸리도 봤더니 월세 하나에 방 하나 월세가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방 3개 가지고 1천만 원이 나와요. 또 그런데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오늘 뭐 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다음에 고향도 일산시도 저는 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GTX 그다음에 수원도 굉장히 변화가 많거든요. 네. 용인, 성남, 이제 화성, 동탄까지 평택도 참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서 평택도 GTX를 통과하면 2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물량이 공급 폭탄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입주 폭탄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동네는 조금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도 지도를 펴놓고 도심에 가까운 지역, 덜 오른 지역, 앞으로 청량리처럼 몇 군데 있거든요. GTX가 지금도 거기에 교통이 6개인데 4개가 지하철이 하나 들어가면 15에서 23% 올라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4개 들어가면 거의 뭐 2배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지하철 2년 전부터 개통 후까지 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서울의 변화. 다음에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지역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은 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정말 알짜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낳는 거의 꼭 강남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곳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잘 나갈 부동산, 장기 보유 가능한 미래형 입지 조건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입지 조건은 여러분 오늘 저의 유튜브 우리 성정 TV를 보고 딱 정리하시죠. 이런 거 하나가 정확한 지시.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도 의학처럼 부동산 학문도 과학이 있습니다. 미국은 잘 돼 있습니다. 난가주 대학. 제가 살집 팔집 책도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소개를 국내에 없는 걸 했는데요. 다른 거 그냥 자고 오면 막 의심하고 오락가락 할 필요 없습니다. 딱 5개. 이거는 미국의 교과서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석박사 교재에. 또 하나는 그 파리대 교수가 이걸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15분 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5개 소개할게요. 그게 맞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만 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얘도 지금 들어주고 다 나왔어요. 모레노 카롤로스 이름이 잠깐 모레노 카롤로스 파리대 교수가 도시계획 제가 전공이 도시계획 박사잖아요. 이 책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15분 도시가 있어요. 15분 왜 15분인가는 좀 인데 25분은 차가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를 의미해요. 이분이 파리 되니까 파리 가본 분 아시죠? 이 자전거 문화가 도보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첫째 교육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파리도 그렇나 봐요. 파리는 입지가 좋은 데는 그 부유세 제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도 지금 부유세 제도 제가 주장하거든요. 저도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부유세 내야 돼요. 선진국은 부유세를 부담시켜요. 그래야 여기 들어올 때 그거는 월세 내는 사람도 부유세를 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안 하면 강남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주 근접 교통 시간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교통이 편리해야 돼. 세 번째가
쇼핑 시설이라고 그래서 부자들은 말하자면 백화점이 중요하고 중산층은 소위 뭐 요즘 홈플러스가 그러지만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쇼핑하는 그 재미가 있대. 특히 나이 든 사람. 세 번째는 그린 스페이스, 그린 인프라, 녹지 공간이에요. 녹지 공간이 많아야 돼요. 이제 주 4.5일 시간도 오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집에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이 녹지 공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딱 나와. 다섯 번째가 호스피털이에요. 뭐냐면 병원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병원도 일반 동네 의원도 중요한데 이 고령화가 돼서 그래.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심장병원이나 뇌출혈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냐면 이건희 회장님도 좀 아깝죠.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우리 재계 어른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15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골든타임이죠. 그런데 그 이태원에 살다가 삼성 강북병원이나 강남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요. 15분 더 걸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까운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서울에 베스트 탑5 병원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 중에 이제 강북도 있어요. 서울대병원이 있다든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르신이 집값이 안 비싸거든요. 단독도 있고 여기에 빌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오늘 저희 얘기를 들면 이게 뭡니까? 굉장히 그 숨은 진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주대 강의를 가는데 아주대 수원의 그 병원, 이 병원 굉장히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도 유명해졌지만 심장 내출을 가능하거든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거든요. 집값 쌉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지방에 간다, 집 팔고 간다 그러면 말립니다. 다만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되고 한 게,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하는 곳이 구로 안암병원 좋습니다. 그래서 구로로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 목동병원에도 지금 목동은 좋아지니까 땅값이, 그쪽에 신정동, 신월동 쪽에 제가 빌라 같은 거 그 천변에 안양천 이런 거 사게 했거든요. 엄청 만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재청 주변에 1년, 2년 전에 막 빌라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 말 속에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금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비싼 게 없어. 그러면 다가구라도 사가지고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돈에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은 연립이나 빌라라도 그곳에 노후로 사는 거. 그러면 결국 고령화가 온다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도 지키잖아요. 또 그 옆에 만약에 공원도 있다든지 산이 있다면, 저는 풍수지리로 제일 좋은 것은 동작구 본동으로 봅니다. 요즘에 노량진 재건축 그거 재개발 사야 되느냐 그러는데 많이 올랐죠. 뭐 투자금이 벌써 한 15억 들어가야 되고 한 5억 정도는 오를 여지가 있어요. 아마 5억에서 8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위쪽에 지금 위쪽에 가면 숲이 있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도,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동작구 흑석사당뿐만 아니라 보라고 자꾸 재건축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 위쪽도 뭐 이쪽만 보지 말고 본다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은 서울에도 지금 얘기 지금 1시간 더 할 수 있거든요. 많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또 우리 성장TV 또 제가 출연하는 YTN 고종환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보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리딩할 트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는 이제 딱 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집을 살 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살기 좋은 또는 살고 싶은 이런 말을 써요. 그 영어로 리브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거 만족도, 주거 편리성, 주거 행복도 이런. 그러니까 내 집을 살 때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도 어떤 사람은 강을 좋아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인자는 요산하고 인자는 요수하고, 저는 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이 보이는 곳에 살죠. 그러나 이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또 공기가 좋아야 되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예, 그래서 누구는 또 대학가 옆으로 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기동, 해기동 뭐 예를 들면 이거 많이 보내요. 예, 고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라고. 왜냐면 청량리가 좋아지면 거기도 좋아진다고. 에이, 지금 못 사는데, 그런데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지금 그런 얘기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트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고 싶은, 이제 살기 좋은 집이 어디일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로 특정이 됐어요. 아파트를 대체할 문화가 없어요. 이제 재벌들도 뭐 그런데 요즘 평창동이라든지 성북동에 그 저택 가격이 내려요.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래. 그 노인들은, 그러니까 재벌들은 그쪽에 살았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우리가 삼성 그 레미안 뭐 이런 데로 가듯이 원베일리로 가고 또 성수동에 있는 초고층으로 가듯이 트리마젠이 뭐니 이래가지고 가고, 용산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로. 이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막 목욕탕 따로 가야 돼, 골프 또 따로 치러 가야 돼, 막 이거 또 피트니스 하러 또 어딘가 이동해야 돼. 복잡하잖아요. 근데 단지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절, 교류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집안에서 부부가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무척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교류라는, 소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투자 가치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단지 특성, 입지 특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5가지 그런 걸 단지 특성도 중요하다. 단어를 좀 바꿀게요. 그 단지 특성이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어떤 교육수 가진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자가 돼야 돼.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한참 인기 있을 때 타펠이 뜨는 과정을 봤는데, 이분이 압구정에 살다가 타펠로 옮겼어요. 뭐 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인터넷에 이런 게 올라와요. 커뮤니티에. 오늘 한동훈 대표 봤다고, 인기 있을 때.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매물이 쑥 들어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이 여기 올 때는 그러니까 부자 동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입지 특성도 중요하고 5개, 단지 특성도 중요해요. 누가 사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왜 그러냐면 나보다도 나은 직업 수준,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우리 젊어서 우리 이제 김혜원 씨도 젊어서 그런데 내가 그쪽에 이사를 갔을 때 기대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거다 기대가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돼. 지금 오늘 여러분이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무슨 이사하면서 싼 집 있고 좋은 집 있으면 가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한번 이정할 때 지금 입지 특성 나한테 맞냐, 단지 특성 맞냐, 거주자 특성이 나한테 맞냐, 이걸 종합적으로 따지고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오르냐? 아니, 나 아무 집값은 집 하나 하는데 뭘 집값 올라? 그게 아니에요. 땅값이 오르냐? 너 집값이 그래서 집값이 오르려면 여러 가지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올라야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부자들이 몰려들어야 쏠림이 수급이 불일치해야 지금 강남이 그렇잖아요.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 가치예요. 지금보다 이 살기 좋고 투자 가치 높은 게 더 나아질 것인가. 이걸 the highest and best use라고 그래요. 영어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들은 highest, 최고입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그래서 지역을 슈퍼스타시티를 선택해요. 그리고 fly to the quality. 오늘 여러분에게 다 까요. 석사반. 이런 용어서 fly to the quality가 뭐냐? 날아가다 fly. 어디로 날아가요? 질적 수준을 향해서. 부자들은 이걸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그곳이 어디예요? 슈퍼스타시티에, 코로케이션에, 슈퍼리얼티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교과서의 완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해왔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을 다시 또 다 라운드하면 그곳이 더 가는군요.
문제는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길게 보면 이 트렌드는 또 10년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그래도 10년은 이 지역이 선도를 리딩을 하는군요. 그럼 리딩을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 옆으로 가면 됩니다. 원장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확실하게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미래 예측도 가능해요. 네. 또 전략도 돼요. 네. 저희 그럼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부동산 투자의 성공 법칙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었으면 느끼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에 있구나. 부동산 펀더멘탈, 거시경제, 우리나라 같으면 말하자면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이 증가해야 부동산도 좋구나. 그 사이클이 또 5, 6년 오르면 이제 계속 오를 거야. 이러면 안 돼. 2014년부터 올랐을 때 그 불인이라고 불리는 연끌 투자하는 사람이 이 얼치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노도강 간다고. 5, 6년 올랐는데 갈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끝이 와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끝까지 오르는 거 없어요. 사이클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립니다. 이거는 강남도 그렇고 노도강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요거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지역을 선택.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을 잘 봐요. 오늘 저희 말 중에 도시계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의 도시계획,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굉장히 많이 내놓잖아요. 이제 정비계획도 또 정부도 내놨잖아요. 97.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걸 친화해야 돼요. 막 홈페이지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뭐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노후부지, 공공유휴부지가 공공유휴부지를 재활용하는 그 옆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다 안 되면 우리 옆에 빈 게 있네. 이 청사를 개발하네. 그럼 나는 또 그쪽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케이션이에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아까 5개지. 근데 입지가 지금 5개 중에 3개만 있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병원이 들어온대. 그게 일종의 시흥시 같은 곳이에요. 시흥시에 뭐 있어요. 거기 보면 서울대병원이 105지구라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러면 그건 또 입지가 하나 좋아지고 그 철도도 들어온다고? 그럼 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트렌드는 그런 데다가 부자가 될수록 어때요?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이러면 내가 돈이 있다면 부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말했죠. 입지 특성, 단지 특성, 거주자 특성.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업적으로 일본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부자가 움직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 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컴플리트 갖춘 곳으로. 그럼 그걸 보고 누가 가요? 네, 연예인이 갑니다. 연예인은 부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난 또 그 옆으로 나도 돈이 좀 있거든 갑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래? 일본은 재밌어요. 정치 가문이 그래? 나는 돈도 좀 있고 이제 저리 갔네. 그래서 모인 데가 어디라고요? 시부야를 비롯한 일본의 도쿄에 황궁이 있고 지하철이 있고 여기에 고급 쇼핑거리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 모입니다. 그곳에 누가 뭘 지어요? 건설사가. 얼마짜리를 지어요? 평당 건축비 4억 5천짜리 오모토 산드에 그러니까 200평을 900억에 팔리는 주택을 지어요. 팔렸을까요? 팔렸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4억. 요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 마무리 끝.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고 부럽다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트렌드고 전망이고 그걸 전략으로 하나의 벤치마킹 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간 그렇게 저 나이 되면 20, 30대 젊은 분은 이걸 꼭 보시고요.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